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4일 두 번째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남인데 너한테 왜 줘? 시어머니가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보며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무사가 가져온 재산 서류가 깔려 있었고 세 자녀의 이름은 있었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400만 원씩 총 5억이 넘는 돈을 보내온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남이라는 한 글자였습니다. 그날 밤 새벽 12시 47분, 저는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루 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래도 되냐? 되냐고요?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마다 혼자 깨어 법률 카페를 뒤지고 12년치 통장 내역을 한 줄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27쪽짜리 자료 한 뭉치가 완성됐을 때 이 가족의 판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월말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윤이냐? 내일 점심때 늦지 말고 와라. 식구들 다 모이기로 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할 거 있으세요? 딴 건 됐고 너 갈비찜 좀 해와. 고기 좋은 놈으로 사다가 야들야들하게 해와야 한다. 시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뚝 끊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시댁에서 부르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마트에 들러 갈비 2근을 샀습니다. 그날 밤 양념 배합을 3번이나 고쳤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요. 일요일 오전 11시 시댁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 갈비찜 냄비를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누이 재경, 시동생 재민, 남편 재호, 그리고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중년 남자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동산 서류, 세금 관련 서류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제 이름이 적힌 종이는 단 한 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들 모여 계셨네요? 오늘 무슨 중요한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왔냐? 거기 냄비만 내려두고 얼른 부엌 들어가서 밥이나 차려라. 우린 지금 큰일 결정하는 중이니까 토달지 말고. 양복 차림의 남자는 세무사였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기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명절도 제사도 아닌 재산을 나누는 자리였고 저는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는 것을요.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거실 대화가 반 칸막이 너머로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재경아, 은평구 아파트는 내 명의로 돌려주마. 그리고 재민이 너는 장사 미천 필요하다니까 현금으로 7천만 원 줄게. 우리 큰아들 재호는 저기 마포에 있는 상가 가져가고. 다들 불만 없지? 세무사는 5년에 걸쳐서 나눠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미 시어머니와 여러 차례 의논이 끝난 상태라는 게 대화 흐름으로 분명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부엌에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식들 다 챙겨주시는 자리에 저는요? 저는 뭐 없나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툭 내뱉었습니다. 야, 너는 남인데 너한테 뭘 주냐? 이건 우리 집안 핏줄들끼리 나누는 재산이야. 며느리가 어디 감히 여기 껴서 감나라 배나라 해? 거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시누이 재경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여 서류만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시동생 재미는 딴청을 피우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 재호는 제 눈을 피하며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무사만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 한마디 하는 사람은 그 방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매달 시어머니 병원비, 한약값, 건강식품, 생활비까지 합쳐서 400만 원씩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집 살림은 제호 월급으로 꾸렸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명절마다 2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도 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 무릎 수술 때는 한 달간 회사를 쉬면서 간병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걸 한 사람이 남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세무사는 세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갈비찜 냄새가 배인 앞치마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갈비찜을 쩝쩝거리며 드시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야, 오늘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냐? 이 사이사이에 다 끼네. 너 정성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니? 시누이 재경이 제 옆에 앉아서 입술만 겨우 움직이며 웃었습니다. 아유, 엄마도 참. 옳게 언니 요리 솜씨 좋은 거 알면서 그래요. 언니 잘 먹을게.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하는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그 상황 보고도 가만히 있어? 어떻게 나한테 남이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냐고. 재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핸들을 툭 쳤습니다. 에이,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대충 넘기지. 엄마가 진짜로 당신을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운전하는데 피곤해 죽겠네. 뒷좌석에서는 7살 수빈이가 카시트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수빈이를 재운 뒤 저는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로 매달 15일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400만 원짜리 항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12년치 내역을 쭉 올려보니 총 금액이 5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무릎 위에 폰 화면으로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려놓고 3분을 멈췄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12시 47분을 가리킬 때 저는 엄지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자동이체 해지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해지 화면을 캡처해서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7시 수빈이 유치원 가방을 챙기면서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보내던 자동이체 어젯밤에 내가 다 끊었어. 재호가 넥타이를 매다 말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그걸 왜 내 맘대로 해? 우리 엄마 그 돈 없으면 당장 어떻게 하라고. 왜 이래? 12년 동안 내 월급으로 내 맘대로 돈 보낸 건 입 싹 닦더니 이제 와서 내 돈 내 맘대로 안 보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말씀대로 난 남이잖아. 남인데 내가 왜 그 큰 돈을 매달 갖다 바쳐야 하니? 재호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재호가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오전 10시쯤 재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했다. 집안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 각오해라. 30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신 화면에 시어머니 세 글자를 5초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이 독한 거사,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년. 당장 다시 입금 안 해놔? 내 돈 내놔. 옆 좌석 승객이 깜짝 놀라 쳐다볼 만큼 수화기 너머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 역 구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바쁩니다. 드릴 말씀 없으니 나중에 얘기하시죠. 저는 시어머니의 악을 쓰는 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먼저 툭 끊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끊은 그날부터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누이 재경이 박씨 가족방에 긴 글을 올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올케가 어머니 병원비를 끊었습니다. 아프신 시어머니한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시댁 이모, 고모, 삼촌, 사촌 형수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이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냐? 재호가 불쌍하다. 말순이 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제가 12년간 낸 5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에 회사 화장실 칸에 들어가 단톡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시댁 고모가 올린 글이 눈에 박혔습니다. 가족한테 돈으로 보복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사촌 형수도 한 줄 보탰습니다. 전에도 시어머니한테 말을 함부로 하더라. 답장을 치다가 지우기를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는 이미 시어머니가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재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빈 맥주캔 옆에 또 하나를 따고 있던 재호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혈압이 올라서 동네 병원 다녀오셨대.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렇다는데 병원비 다시 넣어.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재호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시댁에 총 얼마를 썼는지 알아?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억이 넘어. 재호가 맥주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거 아니야? 누가 시켰어? 저는 재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째 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식탁에서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맏며느리가 해야지. 그날 재호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어머니가 병원비는 맏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재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좀 참아. 엄마가 아프신 분이잖아.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 대신 수빈이 방의 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재호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 얘기해 본다는 건 제 편을 든다는 뜻이 아니라 저를 설득해서 다시 돈을 넣게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거요. 그 주 토요일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누이 재경이 서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거실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서 재경을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재경이 접이식 의자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재산은 피부치한테 가는 게 맞지 않아? 서운한 건 이해하는데 그거랑 병원비는 별개잖아. 어머니 아프신 거 올케가 제일 잘 알면서 시세 8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받아놓고 제 앞에서 별개라는 말을 하는 게 기이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다시 넣어. 저는 베란다 난간을 잡고 서서 재경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나도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병원비는 어머니 자녀들이 나눠서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재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재경이 돌아간 뒤 베란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수빈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안 울어. 바람이 새서 눈이 매운 거야. 수빈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수빈이를 재운 뒤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산 증여 자리에서 빠졌던 것부터 병원비를 끄는 것, 단톡방에서 쏟아진 욕까지 처음으로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정미는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윤희야, 너 지금 감정으로 싸우면 져. 12년치 통장 내역이 내 무기야. 일단 그거부터 정리해. 정미는 5년 전에 이혼 소송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기록만이 힘이 된다는 걸 몸으로 배운 친구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쏟아진 비난 속에서 정미의 그 한마디가 처음으로 제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노트북을 폈습니다. 12년간 은행 거래 내역을 월별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로 보낸 자동이체, 명절 때 현금으로 뽑은 경조사비, 무릎 수술 때 대출받은 3천만 원에 갚은 내역, 매년 어버이날과 생신에 보낸 용돈과 선물 카드 결제까지 날짜별로 입력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내려받은 거래 내역이 연도별로 40쪽이 넘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수빈이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 회사 일이야. 일요일 새벽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병원비, 한약, 건강식품, 생활비 합산 5억 7,600만 원, 명절과 경조사비 3,200만 원, 무릎 수술비 대출 원금과 이자 4,100만 원, 그 밖에 지원 1,800만 원, 합계 6억 6,7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며느리 부양비 청구를 쳤습니다. 법률 카페와 블로그 글이 쏟아졌습니다. 구상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갚아야 할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법적으로 자녀인 재호, 재경, 재민의 몫인데 제가 12년간 그걸 대신 해온 세민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검색창에서 제가 직접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법률 카페 글 중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 페이지를 열었더니 가장 빠른 날짜가 2주 뒤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9시에 취소로 빈자리가 올라온다는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55분 수빈이를 재호에게 맡기고 화장실에서 폰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9시 정각에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자리가 하나 떴습니다. 즉시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실 의자에 앉아 준비해간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2년치 통장 사본, 시어머니 병원 영수증, 무릎 수술 때 휴직 증명서, 엑셀로 정리한 지출 내역서까지 상담 변호사가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며느리분은 법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부양 의무는 직계자녀, 그러니까 아들과 딸에게 있어요. 의무가 없는 분이 12년간 이만큼을 부담하신 거면 원래 내야 할 자녀들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법이라는 게 제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 위에 펜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핵심이 있어요. 이 돈을 본인이 스스로 좋아서 드린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달라고 해서 드린 건지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돈을 요청한 기록이 있으세요? 카카오톡 대화가 12년치 다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이 직접 돈을 보내달라고 한 문자가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공단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곧장 시어머니와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고 맨 위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이번 달 병원비 좀 넣어라. 무릎 수술 날짜 잡았는데 돈 준비해라. 약값 올랐다 50만 원 더 보내라. 시어머니가 직접 보낸 메시지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버스를 놓치면서까지 벤치에 앉아 메시지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공단에서 돌아오는 길에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법률 상담 받고 나오는 길이야.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가족한테 법을 들이대겠다고? 재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안 본 건 그쪽이 먼저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수빈이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재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 앞에 계셔. 저는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석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모습이었고 옆에는 시누이 재경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아픈 시어머니 병원비를 끊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층 집 문이 하나둘 살짝 열리며 이웃들이 내다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복도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시어머니를 부축해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누이 재경이 폰을 들고 이 장면을 찍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힌 뒤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네가 낸 병원비는 며느리 도리를 한 거지. 무슨 투자냐? 그걸 빌미로 재산을 달라는 거야. 시누이 재경이 옆에서 시어머니 등을 쓸어주며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자. 그래야 다 편하잖아. 재호는 소파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저는 수빈이를 안아 방에 데려다 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세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저한테 내가 힘들었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40분을 울고 소리치다 기력이 빠졌습니다.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채운 뒤 문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호가 소파에 그대로 앉은 채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러다 진짜 가족이 다 깨진다. 이미 깨져 있었어. 당신만 모른 거야. 그날 밤 수빈이가 잠든 뒤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 백업했습니다. 시누이가 찍은 영상이 단톡방이나 인터넷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정리한 자료 전부를 USB에도 따로 복사해뒀습니다. 그 주 내내 퇴근 후와 수빈이가 잠든 밤 시간을 이용해서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12년치 대화를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돈을 보내달라고 한 메시지만 출연행이 67건이었습니다. 전부 캡처해서 날짜 순으로 폴더에 넣었습니다. 매달 15일 자동이체 날짜 전후로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몰려있는 패턴도
통신사 앱에서 확인해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2주 뒤 금요일 저녁 신우이 재경이 찍은 복도 영상이 친척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우는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모시는 부분은 통째로 잘려 있었습니다. 영상 밑에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복도에 내쫓았습니다. 시댁 삼촌이 바로 달았습니다. 재호야, 네가 남자냐? 마누라 하나 잡지도 못하고. 저는 그 영상과 글을 전부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 영상이 잘려나간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원본 녹음 파일이 클라우드에 있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정미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진행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미가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법률 문서를 보내야 하는데 전문가한테 맡겨야 해. 토요일에 상담 가능한 곳을 찾고 있어. 정미가 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내가 이혼할 때 상담받았던 법무사 사무실이야. 토요일에도 예약하면 상담해줘. 저는 엑셀 파일, 통장 거래 내역, 병원 영수증, 카카오톡 캡처본 67건, 통화 기록 화면, 휴직 증명서, 대출 상환 내역까지 시간 순으로 묶어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인쇄안이 127쪽이었습니다. 저는 127쪽짜리 종이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걸 만든 건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수빈이가 잠든 후 혼자 깨어있던 제 손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정미가 알려준 법무사 사무실에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수빈이를 재호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양천구의 낡은 오피스텔 3층에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법무사가 상담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127쪽짜리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무사가 첫 장부터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아무 말 없이 자료를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자료를 당사자가 직접 정리해서 가져온 경우는 처음 봅니다. 법무사가 카카오톡 캡처본 묶음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시어머니가 직접 돈을 보내달라고 한 메시지가 67건이나 되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좋아서 드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요청해서 드린 거라는 증거니까요. 법무사는 바로 소송을 거는 것보다 먼저 내용 증명이라는 공식 문서를 보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이 내야 했던 몫을 며느리분이 대신 내신 거니까 그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겠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정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상담 잘 받았다. 고마워. 정미가 바로 답했습니다. 잘했어. 끝까지 밀어. 5일 뒤 목요일 내용 증명이 시어머니, 시누이 재경, 시동생 재민 세 사람에게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송 확인서를 받아들고 퇴근길 차 안에 앉았는데 10분 동안 시동도 걸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무게가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2년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거절이라는 말을 마침내 공식 문서로 보냈다는 것에 숨이 트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댁의 반응은 그날 밤에 바로 왔습니다. 재호가 퇴근하자마자 식탁에 앉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난리야.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다. 네가 알아서 한 거다. 이러시면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셨어. 재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경이는 친척 단톡방에 또 글 올렸어. 올케가 시어머니한테
법적 소송을 건다고. 재민이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형수가 진짜 이러냐, 형이 좀 잡으라고 했대.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재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재호가 빈 맥주캔을 손으로 눌러 찌그러뜨렸습니다. 너 진짜 소송까지 갈 거야? 그쪽에서 합리적으로 나오면 소송까지 안 가도 돼. 재호가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중간이 아닌 어딘가에 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가서 127쪽짜리 자료를 가져와 재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 재호가 자료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재우고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물 마시러 일어났을 때 안방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재호가 침대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안방 문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수빈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가 부엌에 먼저 나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다 내가 냈어? 응, 다 내가 냈어. 12년 동안. 재호가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결혼 12년 만에 이 사람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사과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돼.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12년 동안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 말해. 내 앞이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당신 입장을 밝혀. 재호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에 2번이나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돼?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만 말해. 토요일 재호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수빈이와 블록 놀이를 하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난리야. 네가 마누라한테 꼬드김을 당한 거다. 내 자식이 나한테 이래도 되냐. 이러시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셨어. 재경이도 바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오빠 지금 올케 편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이러더라. 재호가 소파에 축 늘어져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은 했는데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내 편에서 같이 해결할게.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옆에 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서는 재호까지 빼앗겼다며 저를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너네 둘이 잘 살아라. 나는 자식 하나 잃은 셈 치겠다. 시누이 재경은 단톡방에 오빠가 마누라한테 세뇌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재호가 거실에 앉아있는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중간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해볼까? 소송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당신이 중간에 서면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해. 재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2주가 지났는데 시댁에서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재민에게서 개인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 솔직히 나도 이번 일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랑 누나가 너무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낀 거라 뭐라 할 처지가 안 돼요. 미안합니다. 시댁에서 나온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3주차가 됐는데도 시댁에서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법무사에게 연락하자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답이 없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단계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넣겠습니다.
법무사는 이 건이 일반 민사사건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정미에게 전화해서 조정 신청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법원 가는 날 수빈이 내가 맡을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조정 신청을 넣고 2달을 기다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2주 뒤 목요일 오전 10시. 전날 밤 가방에 127쪽 자료와 시어머니 요청 문자 캡처본, 통화 기록 화면, 복도 사건 당일 녹음 파일을 넣은 USB까지 챙겨 넣고 3번을 확인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 3시까지 거실에 앉아 자료를 한 번 더 읽으며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머릿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옷장에서 남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재호도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수빈이를 정미에게 맡기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재호가 물었습니다. 떨려? 아니, 12년 동안 기록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 시어머니, 신우이 재경, 시댁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쓰지 않던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동생 재미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이 낸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12년간 지출 내역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요청 문자 67건, 매달 자동이체 내역, 수술비 대출 기록, 통화가 몰린 패턴까지 하나하나 대조한 뒤 시댁 측 변호사를 받습니다. 자녀분들이 부양비를 분담한 내역이 있습니까? 시댁 측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반박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좋아서 드린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제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본 묶음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시어머니 본인이 직접 돈을 보내달라고 한 기록이 67건 있습니다. 스스로 좋아서 드린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 재경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며느리분이 부담한 총액이 6억 6,70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의 부양은 세 자녀가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것이므로 1인당 2억 2천만 원 정도가 적정한 몫입니다. 시누이분과 시동생분은 한 푼도 내지 않으셨으니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증여받은 재산 규모를 고려해서 시누이분은 2억 4천만 원, 시동생분은 1억 2천만 원을 며느리분에게 나눠서 갚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시어머니 병원비는 세 자녀가 똑같이 나눠서 부담하시고요. 시댁 측에서 30분간 따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재호 옆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재호가 제 손등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건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30분 뒤 시댁 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우이 재경이 서류에 서명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재미는 전화로 동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조정 성립 조서에 펜을 대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재호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저는 재호의 손을 잠시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랜만에 법률 서류도 연차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재호와 수빈이 셋이서 근교 카페에 갔습니다. 수빈이는 딸기 케이크를 시켰고 재호와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셋이 나온 게 몇 년 만이야? 재호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이러자. 수빈이가 딸기 크림을 코에 묻히고 웃었습니다. 12년간의 싸움 끝에 도착한 작은 쉼터 같은 오후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빈이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가로등 불빛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호한테만 가끔 전화했는데 통화할 때마다 제 이름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습관처럼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당장은 지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댁 고모가 재호에게 전화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마누라가 시어머니한테 소송 건 며느리로 소문났다. 시누이 재경에게서는 더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첫 달 갚는 돈을 내면서 재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 이거 내느라 은평구 아파트에 빚을 져야 해. 그 아파트가 애초에 시어머니한테 공짜로 받은 거라는 건 재경도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혼자 병원 다니신대. 무릎이 아프셔서 택시 타고 다니신다더라. 말투 끝에 저를 향한 은근한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가 잠든 뒤 거실에 앉아 조정조서 사본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 시누이와의 관계, 재호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 세 가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호가 퇴근하자마자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담당 내과 선생님한테서 전화 왔대. 어머니가 2달째 병원에 안 오셨다고.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꾸준히 안 드시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 병원비를 세 자녀가 나누기로 했지만 실제로 누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지 약을 챙겨드리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이 끝나고 2달이 지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분기 영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재호에게서 전화가 3번 연속으로 왔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뇌경색이래. 지금 응급실이야. 재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회사를 나서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며칠 전 재호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2달째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담당 의사의 전화. 혈압약과 당뇨약을 안 드시면 위험하다는 경고. 병원비를 세 자녀가 나누기로 했지만 정작 누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지는 아무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재호가 수술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재경은 복도에서 전화를 붙잡고 친척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재미는 부산 출장 중이라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평소 드시던 혈압약과 당뇨약을 오래 안 드신 게 원인입니다. 지금 바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해야 합니다. 재호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러 불려갔습니다. 대기실에 저와 시누이 재경 둘만 남았습니다. 2시간 넘게 같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경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커피 마실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경이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조정합의 이후 2달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던 사이에서 종이컵 하나가 처음으로 오갔습니다.
시술이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아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재활병원에 입원하셔야 하고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드실 겁니다. 시동생 재민이 병원에 도착한 건 의사 설명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재민이 숨을 헐떡이며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실 앞 복도에서 재호, 재경, 재민이 모였습니다. 재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조정 합의금 갚느라 여유가 없어. 재민이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프리랜서라 수입이 들쑥날쑥이야. 재민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저를 봤습니다. 형수가 가장 여유가 있으니까. 12년 전이 눈앞에 겹쳤습니다. 처음 병원비를 내기 시작했던 그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안 해. 재경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돈 타령이야? 재민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호가 제 팔을 잡고 복도 끝 비상구 앞으로 갔습니다. 윤희야, 우리 엄마가 쓰러진 건 사실이잖아. 지금은 좀 도와줄 수 없어? 저는 재호의 눈을 봤습니다.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전부 떠안는 건 절대 안 돼. 세 자녀가 똑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내가 당신 몫을 같이 부담하는 것까지가 내 선이야. 재활병원비는 결국 세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간병이었습니다. 시누이 재경은 일주일에 2번 오후 2시간씩만 왔습니다. 시동생 재민은 프리랜서 일정이 불규칙해서 한 달에 2~3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재호는 퇴근 후 매일 병원에 갔지만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이 한계였습니다. 낮 시간 대부분 시어머니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간병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호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남이 내 몸에 손 떼는 건 싫다. 가족이 해야지. 재경도 전화로 한마디 했습니다. 간병인 비용까지 나누면 나는 진짜 파산이야. 시어머니 입원 3주차 되던 밤이었습니다. 재호가 병원에 갔다가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식탁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재활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이마를 찧었대. 옆에 아무도 없었어. 간호사가 발견했을 때 바닥에 혼자 누워 있었대. 저는 재호의 맞은편에 앉아서 우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 개인의 원망으로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문제는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도울 것인가였습니다. 12년 전처럼 무조건 뛰어드는 건 저를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혼자 누워있던 노인과 매일 밤 울고 들어오는 남편을 모른 척하면 제가 지키려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메모장을 열고 조건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낮 시간 간병 일정을 짜고 전문 간병인을 구할게. 대신 비용은 반드시 세 자녀가 똑같이 나눠야 해. 재경 언니랑 재민이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병원에 와야 하고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 나는 그날로 손 뗄 거야. 재호가 밤새 운 탓에 부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조건을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동시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문자로 남깁니다. 동의하시면 답장해 주세요. 시동생 재민이 1시간 만에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 시누이 재경에게서는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간병인 업체 3곳의 전화의 비용과 경력을 비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재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옳게, 나도 할게. 근데 수요일만 가능해. 저는 바로 간병 일정표를 만들어 재호, 재경, 재민에게 보냈습니다. 경력 7년 된 전문 간병인을 골라 평일 낮 시간을 맡겼습니다. 재호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간병 체계가 잡히고 첫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간병인에게서 시어머니의 하루 상태를 보고받는 단톡방을 만들어 재호, 재경, 재민을 초대했습니다. 간병인이 매일 오후 5시에 시어머니가 밥을 얼마나 드셨는지, 재활운동은 몇 번 했는지, 기분은 어떠셨는지를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소식이 저를 통해서만 전달됐는데 처음으로 4사람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주째로 접어들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오기로 한 시동생 재민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시어머니 재활운동을 옆에서 도와주고 마비된 팔을 주물러주기도 했습니다. 3주차 토요일 저녁 재호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재민이가 전화했는데 형수가 12년 동안 이걸 혼자 한 거냐고 묻더라. 자기는 한 달도 못하겠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1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자기 몸으로 느꼈다는 게 싱크대 앞에 서서 혼자 눈물이 나올 만큼 벅찬 일이었습니다. 시누이 재경의 변화는 재민보다 느렸습니다. 수요일 간병을 마치고 처음 몇 주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재경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밥 잘 드셨어. 처음에는 한 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3줄이 됐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재활운동하는 사진이 함께 왔습니다. 재활이 3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병실 복도를 짧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이번 초기보다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철 과일을 사들고 병실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시어머니 무릎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 저를 뺀 것에 대한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저는 그 말만 하고 비닐봉지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 뒤로 모든 게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활병원 생활이 쌓이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간병인 비용을 재민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입금했습니다. 재경은 수요일 간병을 2달 넘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매일 저녁 병원에 다녀온 뒤 시어머니 상태를 다른 방에 숨어서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저한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재활 4개월 차에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5개월 차에 다시 검사해보고 상태가 좋으면 퇴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퇴원 뒤 시어머니 생활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재호와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사는 건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의사가 반대했습니다. 저는 3가지 방법을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첫째, 새 자녀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둘째, 어머니가 자녀 중 한 명 집으로 이사하는 거고. 셋째, 어머니 집에 낮 시간에 돌봐주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야. 재호가 첫 번째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재미는 바로 동의했고 재경은 하루 생각한 뒤에 받아들였습니다. 12년간 저 혼자 짊어졌던 시어머니 돌봄이 처음으로 세 사람에게 나눠졌습니다. 퇴원을 2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식탁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있었고 그 옆에 엄마, 아빠, 자기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수빈아, 이거 누구야? 수빈이가 색연필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도.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저녁에 재호한테 수빈이 그림 이야기를 했더니 재호가 냉장고 앞에 한참 서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잘하자. 퇴원 일주일 전 첫 달 돌봄을 맡은 재호를 위해 시어머니 집 안전점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깔개, 복도에 손잡이, 문턱 없애기,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 붙이기. 재호가 주말에 시어머니 집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퇴원 전날 병실 짐을 정리하러 갔더니 재경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옷을 가방에 넣으면서 재경이 말했습니다. 옳게 다음 달은 내 차례인데 어머니 약 먹는 시간 좀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어? 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을 말을 이번에는 물어보는 형식으로 건넸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보내줄게. 퇴원 당일이었습니다. 재호와 재민이 시어머니 양쪽을 부축하며 병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재경이 짐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수빈이 손을 잡고 뒤따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출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작게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제 다 나은 거야? 다 나은 건 아닌데 할머니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정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퇴원했어. 정미가 바로 답했습니다. 고생했어. 이번 주말에 밥 먹자. 시어머니 퇴원 후 첫 번째 명절인 추석이 왔습니다.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갈비찜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재경이 잡채와 나물을 만들고 재민이가 전을 부치고 재호가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전을 태웠습니다. 야, 뒤집어야지. 까맣잖아. 재경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 내가 처음인데 좀 봐줘. 재민이가 뒤집개를 들고 억울한 소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옆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듣더니 혀를 찼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서면 세상이 달라진 거야. 투덜거리는 말투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재산 증여 자리에서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차려졌습니다. 수빈이가 시어머니 옆에 앉더니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어 시어머니 접시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시어머니가 마비가 남은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수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경이 제 접시에 잡채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옳게, 올해는 편하지? 사과도 아니고 화해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담긴 뜻을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잠깐. 작은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비상금인데 많지는 않다. 네 이름으로 돌려놓을 테니 가져라. 금액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6억 6천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자기 돈을 제게 내미는 그 행동 자체가 12년간 넌 남이라고 했던 말을 거두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쓰세요. 어머니 용돈이 있어야 제가 편해요. 시어머니가 한참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통장을 다시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왼손이 생각보다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시댁을 나서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재경이 따라 나왔습니다. 옳게.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재경이 손가락으로 자기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바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이제야 하는 거야. 저는 재경을 봤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촬영하던 폰, 단톡방에 올린 편집 영상, 폐륜 며느리라는 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잘하자. 용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적으로 두지 않겠다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재호가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빈이가 앞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저는 시댁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2년 전 이 건물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뭐든 다 주겠다고 마음먹었던 29살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아는 41살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빈이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재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윤희야, 나는 당신이 병원비 끊던 그날이 제일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근데 그날 안 끊었으면 나는 평생 그 집 돈 보내는 기계였을 거야. 알아. 이제는 알아. 재호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바로 옆에 섰어야 했는데 12년이나 걸렸다. 12년이 걸렸어도 선 거잖아. 집에 도착해 재호가 잠든 수빈이를 안아 방에 눕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적금 통장, 재경의 사과, 부엌에서 옥신각신하던 세 남매의 소리. 1년 전 이 현관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울던 장면이 겹쳤습니다. 같은 곳인데 전혀 다른 풍경이 가능하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맨 아래로 쭉 내렸습니다. 1년 전 그 새벽에 캡처한 자동이체 해지 완료 화면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12시 47분. 그 밤이 손끝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던 재호의 코 고는 소리, 수빈이 방에서 새어나오던 잠꼬대,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 엄지를 버튼 위에 올려놓고 3분을 멈추었던 그 순간, 저는 그 캡처 화면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삭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건 증거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버튼을 누른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127쪽의 자료도, 법무사 사무실의 토요일도, 법원 조정실의 목요일도, 새벽마다 혼자 법률 카페를 뒤지던 밤도 전부 이 한 번의 터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수빈이 방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올려주고 나와서 냉장고에 붙은 수빈이 그림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와 손을 잡은 가족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재호가 불을 끄지 않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당신도. 불을 끄고 천장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 그 새벽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주는 무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각자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일요일, 윤희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도 6억이 넘는 돈도 이 가족 안에서 자기 자리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윤희는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깨어 검색창을 뒤졌고 통장 내역을 한 줄씩 정리했고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잡았습니다. 127쪽짜리 자료를 만든 건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매일 밤 수빈이가 잠든 뒤 홀로 앉아있던 윤희 자신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로 살았던 12년이 헛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착함이 자기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었다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희생이었던 거죠. 윤희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신우이와 모든 감정이 풀린 것도 아닙니다. 재호도 여전히 서툽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각자 제 몫을 하고 있고 윤희도 자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잃지 않아도 된다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착함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